지난 시간에 이어서 3주차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서비스 경제로 변화의 경영학적 요인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치 중심으로 변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스마일 커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커브는 대만의 스탠신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한 이론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재미난 현상을 알 수 있어요. 20세기의 산업혁명기에는 R&D나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이쪽에서는 전혀 부가가치를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케팅이나 서비스 영역에서도 역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물론 부가가치가 크진 않겠지만 생산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R&D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디자인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고, 마케팅이나 서비스에서도 역시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고, 반면에 제조에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 스마일 커브. 스마일 커브를 따라서 경쟁력을 움직이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경영 전략의 변화. 제조업에서 정보 관리나 재무나 총무 회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웃소싱을 해버렸어요. 즉 아웃소싱은 단순한 기업의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업무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즉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설비를 갖추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확대된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납품의 기일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동시에 수주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핵심력이 아닌 부분은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쪽 아웃소싱 업체가 납품을 하면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영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는 조직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라. 그래서 리엔지니어링과 엑스엔지니어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경영 전략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아웃소싱이 확대됐다. 즉 재무나 총무나 회계 아웃소싱하는, 아웃소싱 업체는 뭐예요? 서비스 업체잖아요. 그죠?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걸 볼 수 있다. 다음에 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이런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도입되면서 또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류 서비스도 보자고요. 물류, 마켓컬리, 뭐 당일 배송, 우리가 예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죠. 쿠팡의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물류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당일 배송이나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물류 서비스 자체가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서비스가 그만큼 확대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도 역시 물류 서비스 확대되는 것들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물류를 같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와 연관된 서비스도 앞으로는 굉장히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서비스 산업의 이제 중요성. 우리가 예전에는 생산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산관리 플러스 운영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서비스 운영관리를 추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생산 운영관리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산관리 학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산 운영관리 또는 서비스 운영관리 이런 쪽으로 학회 이름도 바뀌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규모가 확대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서비스를 갖다가 제품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영역으로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 자체로 독자적인 그런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 기업들이 얼마나 그러면 약진하고 있느냐? 글로벌 500대 기업 포춘지에 선정한 내용을 보시면 2002년, 2014년, 2016년 계속 월마트가 1위예요. 월마트가 뭡니까? 마트잖아요. 마트. 유통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에요. 응? 전력, 정유 이런 뭐 GM, 제너럴 모터스, 엑소모빌 이런 회사들 제치고 월마트가 1등 하는 게 뭐냐? 그만큼 서비스 영역이 커졌다는 거죠.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뭐 LG전자, 예를 들어서 뭐 큰 업체들,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한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다음,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부가치를 생산해내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 영역까지도 같이 막 하는 뭐 카카오뱅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에서 약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2001년도에 GDP의 65%를 점유했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 경제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서비스 경제 시대는 뭐냐면 서비스 경제 시대라는 거는 전체 GDP의 60% 이상을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경우,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를 우리가 서비스 경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거의 뭐 70% 이상 우리가 GDP의 70% 이상을 서비스가 일으키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지만은 상당 부분 서비스 경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음식점 이런 음식점 같은 이런 소규모 그런 업종들이 너무 많이 서비스 산업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컨벤션 산업, 그다음에 금융, 교육, 뭐 소프트웨어, 의료, 컨설팅, 스포츠 이런 분야들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가가치가 낮은 이런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한국의 서비스는 기업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규모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비스가 그러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 투자 대비 R&D 투자의 비율을 보시면은 OECD 평균이 23% 정도 되는데 한국은 한 7% 정도뿐이 안 돼요. 이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R&D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산업별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제조는 8%에 불과한데 서비스 영역은 12%, 10%, 이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산업별 매출 증가율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서비스 업종으로 주로 분포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R&D 투자,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비스 수지가 반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관광 산업이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붐을 일으키면서 뭐 K-팝 이런 것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서비스 산업이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다시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과 관계, 일본과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 인력들이 많이 이제 관광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다시 아마 적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서비스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 규제를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 즉 규제를 푸는 것이 관건입니다. 교육, 의료, 금융, 법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의 산업 그동안에 이제 서비스 영역을 하자면 이끌어왔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를 봅시다. 영리법인을 설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삼성의료원의 원장은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삼성의료원처럼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기업의 CEO가 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이 기업화되면은 규모가 커지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업화되면은 의료비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기업화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규제로 말하자면은 제약을 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커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 마케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법률 시장에 김현장이나 뭐 이런 몇 군데 뭐 큰 로펌들이 있긴 하지만은 외국의 거대한 로펌들이 들어오면은 이 국내에 있는 로펌들이 말하자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로펌의 진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규제입니다. 규제. 밑에 외국의 서비스 산업 육성 사례를 보시면은 싱가포르나 태국 이런 데보다는 못해요. 싱가포르는 그 조그만 도시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을 분교를 유치해가지고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지만은 외국의 환자를 유치해가지고 외화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태국의 외국인 환자는 연간 1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한국 서비스 산업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 한국 경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성장률이 2% 전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으로는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선진국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런 서비스 업종을 가지고 말하자면 부의 규모, 즉
GDP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비스업의 육성과 서비스 산업 자체의 독자적인 어떤 산업으로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면 일단은 고용 창출이 방대해져요. 그럼 현재 우리가 맡아뜨리는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제조업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제조업은 67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서비스업은 무려 640만 개 증가해가지고 제조업의 4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뭐냐면 직업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조업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은, 정책 방향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 성장의 동력을 견인해야 된다. 서비스 시장과 인력, 기술력 등 이런 한국의 그런 우수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융합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가 공동 발전하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 서비스 산업의 정책 방향입니다. 미래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은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제조와 어우러진 서비스 영역, 미래는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하는, 그리고 향후에는, 먼 장래에는 기술과 과학이 접목된 서비스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제조업과 서비스가 말하자면은 결합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카펫 타일 제조사인 암스트롱 플로링이라는 회사가 중국 업체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 카펫을 만드는 것만 할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 판매와 설치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게 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청소와 보수까지도 일괄 수주함으로써 말하자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 즉 카펫 제조라는 제조에다가 플러스 판매와 시공과 청소 보수까지 하는 서비스업을 결합해서 말하자면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객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은 소비자는 사야만 하던 그런 생산자 중심 시대였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 사는 그런 소비자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대기업인 LG의 구본무 회장이 한 얘기를 보시면은, 보세요. 최고 경영자들에게 고객 가치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는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관을 확립해라.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고객에게 두어라. 고객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해라. 고객을 중심에 놓고 하나씩 혁신해야 된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 가치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를 개편해라.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전부 고객이에요.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고객 지향의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죠. 전사적으로 품질에 올인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량품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우리가 이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제공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지향적이란 건 뭐냐? 고객 지향적이란 거는 고객과 시장의 중심은 소비자라는 거예요. 맞죠? 과거에 비해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고객의 기호가 까다로워지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소비자 시대로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비자 시대에 우리가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되잖아요. 그럼 고객 지향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제품, 기업이 만들기 편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은 고객들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건 말하자면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이 사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고객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초이스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고객 지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 지향을 위한 카노 모형 해석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학자인 카노가 제시한 그런 기법인데요. 사용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고객 니즈 분석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니즈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이것들을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특성을 분류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니즈를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필수적 특성, 이론적 특성, 매력적 특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에는 고객 만족과 불만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기대의 충족과 기대의 불충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기본적 욕구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본적 욕구를 우리가 필수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을 시켜도 만족을 하지 않고 충족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불충족이 되면은 고객은 불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 욕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 욕구. 그 다음에 정상적 욕구는 뭐냐면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은 만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충족시키면 불만족으로 한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 특성, 이걸 만족 요인이라고 그래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만족하게 되는 거고, 만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감동적 욕구는 뭐냐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적 욕구가. 그 다음에 불충족이 된다고 해도 이게 불만족으로 떨어지진 않고 만족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감동적 욕구 또는 매력적 특성, 매력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욕구는요. 기본적 욕구는 제가 자동차를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벤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퇴근한 뒤에 집에 가면 벤츠 자동차가 와 있을 거를 기대를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서 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벤츠가 와 있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차니까. 그런데 가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바퀴가 없는 거예요.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타이어가. 그럼 내가 어떻게 됐어요?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깜짝 놀라서. 근데 보시면은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당연히 바퀴, 즉 타이어가 붙은 바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 욕구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바퀴가 없기 때문에 나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불만족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불만족 요인인 거예요. 불만족 요인. 두 번째, 정상적 욕구는 뭐냐? 이건 이론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똑같이 자동차에 비유합시다.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예전에는요, 1980년대 이때는 에어컨은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내가 에어컨이 있는 차를 구매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게 기본이었고 옵션으로 에어컨을 장착했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여름철이면 막 무진장 더워가지고 막 문을 열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더 돈을 주고 좋은 차를 샀더니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난 만족한 거예요. 이게 만족 요인이에요. 에어컨이란 걸 구비해 주기 때문에 난 기대에 충족해 줬기 때문에 난 만족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나는 더 욕구가 더 내 정상적 욕구에 맞도록 맞으면 만족시켜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만족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이론적 특성. 근데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기대가 불충족되면 불만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적 욕구는 뭐냐? 감동적 욕구는 매력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에 비해서 얘기합시다. 나는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휘발유를 넣어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내 차는 수돗물을 넣어도 운행이 가능해. 물로 가는 차예요. 물로 가는 차. 그러면 나는 기름값이 안 들잖아요. 나는 엄청나게 감동을 먹는 거예요. 매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매력 요인이에요. 그렇다고 내 차가 휘발유 차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반대로 물로 가는 차가 아니고 휘발유 차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만족으로 떨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불만족으로 떨어지지 않는. 왜 그러냐? 모든 차들이 다 휘발유 차니까. 나만 특별히 물로 가는 차였기 때문에 나는 있으면 감동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해서 감동을 하지 않는 건 감동은 아니지만은 불만족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감동적 욕구와 정상 욕구와 기본적 욕구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감동적 욕구에서 내가 물로 가는 차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았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 물로 가는 차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 욕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20년 뒤에는
모든 차들이 물러가는 차가 되면서 기본적 욕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품을 개발할 때 감동적 욕구와 정상적 욕구와 기본 욕구를 구분해서 이러한 감동적 욕구가 어떻게 변화돼서 정상적 욕구가 되고 현재는 이걸 충족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 정상적 욕구가 기본적 욕구로 충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고객 지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 지향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시그마는 불량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므로써 고객이 만족하게 하는, 고객을 만족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식시그마 혁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기업이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해 줌으로써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고객 지향의 개념들인 거죠. 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명했지만 QFD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Quality Function Deployment 해가지고 품질 기능 전개라는 걸 얘기했는데, 품질 기능 전개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지만 품질의 집, 즉 HOQ를 작성하게 돼요. 품질의 집은 뭐냐면은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우리 기술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제품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말하자면 검토해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질의 집, 품질 기능 전개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즉 고객 지향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